최근에 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풍자한 만평 중 단연코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었다. 보는 순간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그 속에 담긴 황당함과 불안감이 묘하게 공감되었다. 그 만평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도대체 이게 정말 현실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경제와 외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어느 쪽으로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고착 상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 혼란의 서막처럼 느껴질 정도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미국발로 터졌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어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아주 쿨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의약품에까지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그의 관세 정책은 말 그대로 대기권을 넘고 있다. 처음엔 자동차, 반도체 등 몇몇 주요 산업군에 한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 심지어 의료 분야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전 세계가 당황해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들까지 매일같이 불확실성과 충격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가 몰고 온 결과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경제적 충격과 외교적 긴장, 나아가 미국 내에서도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유럽이나 한국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들의 반응은 물론이고 미국 내 유력 언론들조차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한 나라의 일방적 결정으로 초래된 것이라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발행한 여러 기사와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역사상 가장 멍청한 관세 전쟁이라고 단정지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철저히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 신문이 짚은 핵심 포인트들은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첫째, 그 어떤 나라라도 이웃 국가, 즉 자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인접국에 대해선 함부로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러한 정책은 쉽게 복합적인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외교관계의 붕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기본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가장 먼저 관세를 때린 대상이 다름 아닌 미국의 유일한 인접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교적 파국을 자초하는 무모한 선택이었다. 둘째는 자가당착적인 논리 구조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 관세 전쟁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결과 소비 심리는 위축되며 미국 내수 시장의 동력은 꺼져버린다. 소비가 줄면 결국 기업들도 흔들리고 일자리도 줄고 경제 전반은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결과가 정말로 미국을 위한 길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날카롭게 의문을 던지고 있다. 셋째는 동맹국에 대한 태도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동맹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관세를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정책은 결국 미국의 신뢰를 갉아먹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무역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자국의 동맹을 자해하는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된 비판들을 보면 단지 한국이나 유럽의 언론들만이 이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 내부의 가장 보수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매체조차 이 관세 전쟁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국에게 돌아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관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부당한지는 세계 각국이 이미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선뜻 말로 옮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누구든 먼저 나서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훈계를 하듯 말하려 들 경우 다음 날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즉흥 관세 공포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제사회는 마치 농수산물 경매장에서 시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듯 국가별로 언제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가 부과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입을 닫고 눈치만 보고 있으며 서로의 표정과 기류를 읽는 데 집중하고 있다. 눈이 마치 사팔뜨기처럼 서로를 살피는 기묘한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본보기로 된통당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정적 속에서 의외의 국가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편인 양 한국을 향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계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나 그 비판의 화살은 한국이 겪고 있는 압박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러한 등장은 분명 전략적인 움직임이며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틈을 벌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넓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 언급들은 어딘가 시원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하고 역설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관세 및 투자 요구에 대해 강도 높은 사설을 게재했다. 그들의 지적에 따르면 트럼프가 최근 한국에게 선납 형태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관세를 완화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이자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와 유사한 충격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만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여전히 한국산 자동차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 확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철폐까지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런 불공정한 무역 요구가 한미 간의 오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계산과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그동안 미국 제품의 평균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왔다는 이유로 보복에 나선다는 주장은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 부분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실제로 그가 언급한 품목 대부분은 한미 F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즉, 트럼프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왜곡된 통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의 입장을 조목조목 대변해주는 것 자체는 일견 고마울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주체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간의 균열이 생기는 틈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국의 도덕적 문제, 예컨대 티베트, 신장 위구르, 그리고 한복이나 김치 같은 문화적 사안에서의 논란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들이 아무리 타당한 논리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한국의 입장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믿기엔 어딘가 껄끄럽고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결국은 각자의 이익이 걸린 게임이고 누구도 순수한 도덕적 이유만으로 행동하지 않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정말 지금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오랜 동맹국에게 전례 없는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고 놀랍게도 중국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치 우리의 편인 양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커질수록 중국의 발언은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국민들은 혼란과 불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하나, 마음 한편에서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리한 압박 속에서도 아직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한국은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은 지금 상황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면 대비가 된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려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자국 내에서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까지는 느끼지 않는 분위기였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 5명 중 4명은 이 협상에 대해 그리 불만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히 전 안보 담당상인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불평등한 면도 있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 윈윈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접하면서 일본도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밀한 계산과 전략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뒤에야 어떻게든 윈윈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안일하다. 그에 반해 한국은 아직 어떤 것도 미국에 넘기지 않았다. 협상에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일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것도 아니다. 이 상황에서 신중하게 시간을 벌고 기회를 엿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일말의 가능성을,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게다가 정말 하늘도 한국을 돕고 있는 것일까? 절묘한 타이밍으로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뒤인 10월 31일부터는 경주에서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며 한국이 그 중심 무대에 서게 되는 역사적인 기회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상징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트럼프는 때때로 논리나 계산보다 이벤트에 큰 가치를 두는 정치인이며 어떤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그의 기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노벨 평화상 같은 상징적인 무언가를 얻게 해줄 수 있다면 지금의 협상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외교적 묘수 하나만 찾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결정적인 한 수를 에이펙에서 두게 된다면 트럼프의 기분을 바꾸고 관세라는 고통스러운 족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한국의 국익도 지켜낼 수 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기 어려운, 하지만 가능한 기적 같은 반전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찰나의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다. 그 어떤 결정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냉철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번 관세전쟁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모두가 절망하고 불신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이고 외교적으로도 주도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우리 땅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